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 부동산학개론 첫 번째 수업 시간이죠. 그래서 이 수업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6개 과목 중에서 유일하게 법률 과목이 아닌 파트가 바로 부동산 학개론이에요. 근데 보통 학이라는 말 또는 논자가 들어가는 과목치고 쉬운 과목이 없거든요. 모든 자격증이든 뭐 공무원시험이든 간에. 그래서 6개 과목 중에서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가장 힘듦을 느끼는 과목이 개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개론 과목은 이제 나머지 법 과목과는 다른 특성들이 있거든요. 이건 철저한 이해 과목이기 때문에 어떤 그 암기 위주의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이 노력하신 만큼의 결과를 얻기가 어려운 과목이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 암기가 배제된 학습을 하시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좀 고통의 시간이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체계를 잡고 개론 점수가 조금 나오게 되는 시점이 공부를 시작하시고 나서 6개월은 걸려야 됩니다. 6개월 정도 이전에는 한 20점, 30점의 점수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 이후에 이제 점수가 나오게 되는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체계를 잡기 전까지는 문제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를 완성하고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의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최소 6개월의 시간을 견뎌내셔야만 좋은 결과를 얻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요, 요게 이해 과목이다 보니까 우리가 다독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정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개론 교과서 나중에 받아보시고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느낌이 오시겠지만 읽어도 무슨 말 써놨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왜? 용어 자체가 하나하나가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말과는 전혀 다른 말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데 정독을 만약 하신다면 1년 동안에 제 1회독 조차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정독은 어렵다 하더라도 다독을 해주길 바라는 거죠. 그 다독한다는 건 많이 읽어보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독을 합니까 하는 분들이 계셔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다독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반복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저절로 그 뜻이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정독을 한다면 그것은 좀 많이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개론 공부를 하시다 보면 나중에 다들 느끼시겠지만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내용은 쉽게 이해를 하십니다. 근데 왜 개론 점수가 나오기 어렵냐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그 단순한 내용을 수십 가지 문장 표현으로 바꿔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장 하나 두 개를 외웠다 한들 그 문제를 절대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이 아무리 다양하게 출제가 된다, 표현된다 하더라도 그 문장 속에 담겨있는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합격점 이상의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걸 위해서는 반복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또 100번 읽는 것보다는 한 번 써보는 게 낫고요. 또 100번을 써보는 것보다는 한 번 말해보는 게 가장 좋은 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어떤 질문들을 드려요. 그럼 질문 내용이 어려운 말은 절대 안 하거든요.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답변할 수 있는 수준의 질문을 드립니다. 이럴 때 괜히 틀릴 거 걱정하셔가지고 나는 답변 안 할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틀려도 괜찮아요. 오히려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틀린 답을 해주길 바랍니다. 왜냐?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틀린 답을 하게 되면 전문적인 용어로 쪽팔리죠.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남들 앞에서 내가 창피를 당했던 내용은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끝까지 기억이 남거든요. 그래서 틀리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질문을 드리면 그만큼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겠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학습 방법이다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두 가지 정도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데, 제가 6개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6개월 체계를 완성하기 전에 대부분 수험생들이 유혹에 빠져요.
어떤 유혹에 빠진다. 원래 이해 과목이라고 했죠. 근데 이해가 이 방법으로는 점수가 안 나오나 봐. 왜 점수가 안 나오니까 진짜로 이건 안 되나 봐 해서 암기법 위주로 방법을 돌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실전에 가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점수가 나올 때까지는 몇 개월, 최소 6개월이 걸리니까 그 이전까지는 제발 다른 사람의 말에 유혹당하지 마시고 현혹당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그 초심을 그대로 갖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도 저는 안 봐도 비디오예요. 한 3월달, 4월달쯤 되면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 뭐 점수 안 나온다. 여기가 아닌가 봐. 이 방법이 잘못됐나 봐.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해요. 저는 15년 동안 그걸 매년마다 겪어왔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돌아가거나 뭐 다른 학원을 선택하시거나 또는 다른 교수님 수업을 듣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가 언제 다시 돌아오시느냐? 7월 달에. 왜 돌아올까요? 문제가 안 풀려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수준에서 알기 쉽게 강의를 해준다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고수가 아니라면 할 걸 안 한다는 뜻이에요. 즉 어려운 내용은 수업을 하지 않고 쉬운 것만 수업을 해드린다면 여러분이 보실 때는 너무 쉽고 재밌게 잘한다 라고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수준이라면 누가 공인중개사 시험이 어렵다 또 그만큼 불합격생이 많이 나올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바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그 주변의 다른 말에 현혹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6개월만 참아준다면 분명히 합격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학계론은요 총 8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1편이 부동산 총론이고 2편이 경제론, 3편이 시장론, 4편이 정책론, 5편이 투자론, 6편이 금융론, 7편이 개발관리 마케팅론, 8편이 감정평가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오늘 배울 대목은 바로 부동산 총론인데 이 총론 부분의 내용은요 이 부동산학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또 어떤 연구 목적을 갖고 있는 학문 분야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한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또 부동산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성격 즉 특성에 대해서 살펴볼 대목이 바로 부동산 총론 분야다라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시면 부동산학의 정의 부분이 나오죠. 자, 근데 부동산학의 정의 부분은 사실은 연구 목적이나 연구 대상 또는 연구 방법,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부동산학은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학문이야라고 개념을 정의하는 게 바로 정의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요 추상적이기 때문에 학자들이나 교수들에 따라서 대단히 다양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기초 입문서기 때문에 부동산학의 정의 그래가지고 한 몇 줄에 불과하지만 나중에 기본서를 보시게 되면 학자들에 따라서 전부 다양한 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소 7, 8명 정도의 주장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주장 내용들을 모두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여러 학자들의 공통적인 주장 내용이 뭐냐면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인간의 상호 관계 개선 및 부동산 활동의 능률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인 응용과학이다. 보통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지요. 그럼 첫 번째 연구 목적 중에 뭐가 있었어요? 자, 부동산과 인간의 상호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할 것이고 두 번째 연구 목적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성을 제고시킨다라고 하는 건 높인다의 의미가 되겠죠. 자, 이것을 연구 목적으로 삼는 학문 분야가 바로 부동산학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문장 내용을 외우려고 달려들기 전에 이런 말이 왜 나올 수밖에 없는가를 먼저 해석하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부동산을 A라고 말하고 인간을 B라고 보았을 때 그 A와 B가 결합이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단적인 예로 뭐 토지 투기라든지 또 집가구라든지 토지 부족 등을 비롯한 각종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부동산과 인간의 상호 관계가 좋은 관계,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에 있었다면 이 양자가 결합을 했을 때 각종 부동산 문제가 발생할 이유가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양쪽이 결합해서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부동산과 인간의 상호 관계가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가 아니라 갈등적이고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만약 그런 어떤 전개 과정이 별로 싫다면 어떻게 전개할 수 있느냐? 여기 분명히 관계 개선이 부동산학의 목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 상호 관계가 좋은 관계에 있는데 관계를 개선한다 이런 말을 쓸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 말 속에서 이미 부동산과 인간의 상호 관계는 악화된 갈등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부동산과 인간이 결합하여 각종 부동산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결국 부동산과 인간의 상호 관계는 악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악화된 부동산과 인간의 상호 관계를 개선함이 부동산학 연구의 목적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두 번째는요. 부동산 활동의 능률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 되는데 이때 능률성이라고 하는 건 이론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 개념이거든요. 이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부동산학 연구의 목적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요 앞에 보시면 부동산 활동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것은 부동산과 활동이란 단어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어차피 활동이란 말은 어떤 행동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앞에 부동산자가 붙었죠. 그럼 이 부동산 활동의 뜻이 뭐냐면 인간이 사람이죠. 인간이 무엇을 대상으로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여러 행위를 우리 뭐라고 해요? 부동산 활동이라고 말합니다. 오케이? 그럼 어때요?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위의 주체가 되는 건 누굴까요? 인간일 거고 그 행위의 대상이 되는 건 누구예요? 부동산이 되겠죠. 이때 대상이란 말을 다르게 바꾸면 객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장을 만들면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인간이며 객체는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부동산 투자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투자라고 하는 건 결국 수익의 획득, 즉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금 또는 자본을 투입하는 행위가 투자 활동이 되겠죠. 그럼 투자를 누가 하나요? 인간이 하는 거죠. 근데 그 투자를 어디에 해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죠. 그럼 투자라는 행위는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며 투자라는 행위의 대상은 부동산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부동산 투자도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위, 활동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부동산 개발이란 말이 나올 수 있겠죠. 개발 누가 합니까? 인간이 합니다. 무엇을 개발하나요? 부동산을 개발하죠. 따라서 부동산 개발도 인간에 의해서 무엇을 대상으로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에 해당이 되므로 부동산 활동에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또 부동산을 관리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관리 누가 할까요? 인간이 하죠. 무엇을 관리합니까? 부동산을 관리합니다.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초기에는 대부분의 수험생들께서 암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암기를 합니다. 어떻게? 부동산 투자, 개발, 관리 등은 부동산 활동에 포함이 된다. 이런 식으로 외우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외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제가 쓰지 않은 어떤 말이 나올지라도 어떤 행위가 누구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행위의 대상이 부동산이기만 하다면 교과서에 없는 어떤 표현도 결국 어디에 속한다? 부동산 활동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개념을 파악하고 전체적인 토대를 완성시킬 필요가 있는 거지,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내용을 암기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내용 학습으로 진행이 돼야만 옳은 학습이 될 수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이것이 바로 부동산 활동이다. 결국은 요 전체를 묶어서 문장을 만들면 부동산 학이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여러 가지 행위가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연구의 목적이 있는 학문 분야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부동산학은 종합적인 응용과학이다, 이런 말이 또 등장할 수가 있죠. 이 부분은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부분이에요. 물론 종합응용과학 이외에 인문사회과학, 경험과학, 또 규범과학 이런 학문적 성격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종합응용과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들어가 볼까요? 항상 개론 공부는요, 처음부터 이론이라고 생각하시고 덤비시면 굉장히 복잡함을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들어갑니다. 우리가 종합이란 말을 듣게 되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하나다, 여러 개다. 하나다, 여러 개다. 답변하라고 해서 이제 분명히 하나예요, 여러 개요? 여러 개죠? 여러 개입니다. 결국 이게 여러 개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부동산 학이 단일한 하나의 학문 체계가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학문의 영향을 받아서 성립한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 학문의 영향을 받았다, 이 관점에서 종합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종합과학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 학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부동산학 성립에 영향을 준 분야가 세 가지 분야가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법학, 두 번째 경제학, 세 번째 건축공학, 이 세 가지 분야가 부동산학 성립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보통 부동산 그러면 돈이 된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돈이 되다 보니까 권리도 없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속여서 이거 내 건데 내가 얼마만 주면 팔을게,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법적인 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다 보니까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고, 또한 주변에 그런 경우 보셨을 때 수가 있는데 어떤 건물이 됐든 땅이 됐든 간에 이 건물, 이 땅이 내 거다, 네 거다, 이런 식으로 소유권 분쟁 등을 보신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런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때는 당연히 법률적인 지식이 바탕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법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한 부동산이 돈이 되다 보니까, 근데 투자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시점에서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한지, 또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건지 나빠질 건지 예측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또 수요 공급에 의해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런 거에 대한 예측도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학적 지식이 바탕이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경제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제 건물 같은 경우는 보다 튼튼하고 안전하게 잘 짓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안전하고 튼튼하게 잘 건물을 짓고자 한다면 건축공학이라는 전문적 지식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부동산학은 법학, 경제학, 그리고 건축공학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 법학의 관점에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개념을 법률적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법률적 개념, 또는 개념이란 말 대신에 측면이란 말을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경제학의 관점에서 부동산을 바라볼 때 경제적 개념, 그리고 건축공학의 입장에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경우를 기술적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때 기술이란 말은 물리라는 말로 바꿔도 전혀 상관이 없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법학, 경제학, 건축공학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학문이 부동산 학이므로 각각 법학과 경제학과 건축공학의 관점에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경우를 법률, 경제, 기술적 개념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 경제, 기술을 묶으면 몇 대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몇 개예요? 3개죠. 그럼 3대 측면 아닌가요? 제가 분명히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질문은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이거 몇 개냐고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려운 거 질문할까? 이런 식으로 좀 겁을 내시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거 몇 개예요? 3개죠. 그래서 몇 대 측면? 3대 측면 그래요. 근데 이 3대 측면을 묶은 개념을 우린 뭐라고 한다? 복합 개념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냐면 복합 개념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상당히 중요성을 갖고 있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총론 분야뿐 아니라 나중에 뭐 간평에 가든 뭐 관리론, 투자론, 개발론에 가든 간에 복합 개념이란 말은 대단히 자주 반복해서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파트를 불문하고 뭐 관리에 나오든 개발론에 나오든 뭐 감정평가에 나오든 간에 관계없이 복합 개념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은 어떤 걸 기억해달라? 법경기 3대 측면이다. 이걸 기억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암기법을 싫어하지만 종류나 순서 등은 암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앞글자 따면 법경기가 되죠. 그럼 법경기 3대 측면을 뭐라고 말한다? 복합 개념.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응용을 해볼까요? 나중에 수업을 듣다 보시면 부동산 관리론이란 말이 나와요. 부동산 관리론. 근데 부동산 관리론에도 가장 먼저 제목이 뭐가 나오냐면 복합 개념의 관리 이런 제목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총론도 안 배웠는데 관리론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은 제목에 뭐가 나온다고요? 복합 개념의 관리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다른 내용을 모르더라도 복합 개념자가 나왔으니까 그 아래에 작은 제목들이 법률적 개념의 관리, 경제적 개념의 관리, 기술적 개념의 관리 등으로 제목들이 구성이 될 수 있겠구나는 정도는 예측할 수 있지 않나요? 법경기 3대 측면을 묶은 게 복합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느 부분에 나오든 간에 관계없이 복합 개념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법률, 경제, 기술적 개념이라는 말이 작은 제목들로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드린 건 체계를 잡으라는 거예요. 무대뽀로 막 내용 암기를 달려들지 마시고 이 말 나오니까 분명히 제목들이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고 그 제목들 사이에서 디테일한 내용들이 담겨 있을 거야. 그 예측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그 소위 말해서 무대뽀로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는 너무 많이 했는데 시간은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남는 게 없어요. 그게 개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공부는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보세요. 이제 또 하나 응용해 볼게요. 그 관리가 넘어가면 부동산 개발론이 나와요. 근데 부동산 개발론에도 또다시 제목이 나온다. 복합 개념의 개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내용이 뭔지 모르겠지만 제목이 복합 개념자가 붙었으니까 법경기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법률적 측면의 개발, 경제적 측면의 개발, 기술적 측면의 개발 등으로 제목이 나오고 어떤 내용들이 채워지겠구나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측이 돼요, 안 돼요? 될 수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익혀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응용과학이 나오는데 응용한다는 것은 현실에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현실에 적용한다는 말을 우리가 응용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잠깐 우리 연구 목적 한번 돌아가 볼까요? 부동산학의 연구 목적 중에 하나가 악화된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 개선에 있다라는 거 방금 전에 언급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양쪽의 관계가 악화됐다는 건 부동산 인간이 결합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면 연구 목적, 부동산학의 연구 목적이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 개선에 있다면 그 관계를 개선하고자 할 때는 무엇을 해결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해야만 관계가 개선될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따라서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이다. 이 말은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하는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무슨 과학이라고 한다.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지금은 이제 말뜻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힘이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나중에는 저 정도로 한 3월 달쯤만 가면 뭐 뻔히 아는 말 왜 또 하십니까? 이럴 정도로 반응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편안하게 듣는 게 중요해요. 편하게 듣는 게.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말씀은 뺐는데 어떤 분들 그런 분들 계셔요. 한 6월쯤 가면은 본인들이 노트 필기 해 놓으신 걸 보면은요. 야, 이거 그 선생보다 더 깔끔하고 예쁘게 잘 해놓으신 분들 꽤 있어요. 그래서 그분 너무 기특하고 이뻐가지고 그 내용이 뭐예요? 물어보면 아는 게 없어요. 그 말은 뭐다? 필기만 열심히 해서 필기만 열심히 해서 요약은 정말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는데 필기하다가 수업을 놓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의 목적이 뭡니까? 어떻게든 내가 힘이 들든 힘이 들지 않든 간에 오셔가지고 수업 듣고 힘들어도 문제 풀고 합격하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주객이 전도돼 버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 필기를 하면서 수업을 내가 정확히 들을 수 있다면 필기를 하시되 내가 양쪽 둘 다를 함께 병행하기는 어렵다라고 한다면 들으세요. 듣는 게 중요한 거지 필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기본서 보면 우리 그 기본서의 특징이 밑줄 그을만한 부분은 다 밑줄 그어져 있게 나와요. 밑줄이 그어져 나와요. 그을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건 꼭 나오겠지 싶은 건 5월쯤에 요약집 나와요. 오케이? 굳이 여러분들이 고생해가면서 그걸 필기하거나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다만 그 시간에 하나라도 알아들으려고 칠판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묶어가지고 예쁘게 한번 말을 바꿔볼까요? 부동산학은 악화된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각종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응용과학의 성격을 갖는 한편 또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관련된 주변의 여러 학문의 영향을 받아 성립한 학문 분야로서 그 중에서도 법학, 경제학, 건축공학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학문 분야이다라고 문장을 만들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됐죠? 자, 이렇게 되면 부동산학의 정의 부분은 가볍게 마무리가 돼요. 자, 그럴 때 물론 이제 기초 입문서에 보면 부동산학의 뭐 연구 대상이라든지 연구 목적, 그다음에 연구 방법, 뭐 접근법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상 문제로서의 중요성 거의 없어요. 왜? 나오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기본 수업 들어갈 때도 제 입장에서는 뭐 연구 방법이나 연구 대상에 대해서는 크게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왜? 나오지도 않고 열심히 공부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또 그리고 몇 번 반복을 이제 하면서 내용을 읽어 보시잖아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래서 굳이 수업으로 이어질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원은 어떻게 넘어가냐면 자, 부동산의 개념 및 분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기초 강의예요. 기초 강의다 보니까 그 중간중간에 왜 뛰어갑니까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기초예요. 기초 강의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을 때 그 단어의 의미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학습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거 왜 띄어먹지? 나중에 안 하려나? 그런 의심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기본 수업 때 다 해드립니다. 자, 부동산의 개념 및 분류가 나오는데요. 이 개념이 뭐냐면 어차피 지금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부동산 학이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학이니까 뭔진 몰라도 부동산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무엇을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며 어디까지가 부동산인가를 밝혀서 알아야만 그 연구의 범위를 확정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괜히 부동산도 아닌 걸 가지고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부동산 학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 부분은 무엇을 부동산이라고 하며 어디까지가 부동산인가를 밝힘으로써 부동산학 연구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부동산의 개념은요, 개념자 나오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앞에서 보셨던 복합 개념의 부동산, 두 번째는 복합 부동산. 이 두 가지가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조심할 건 뭐냐면 위아래를 비교해 보면 복합이란 말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죠. 근데 문제는 위에는 개념자가 붙어 있고 아래쪽에는 개념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보실 때는 뭐 좀 비슷한 말 아닌가 싶겠지만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의미가 전혀 다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평소에 공부를 하시고 할 때는 그런 착각이나 실수를 하지 않으시는데 현장에 가셨을 때 그 긴장 상황이 극대화된 상황에서는 분명히 출제자는 복합 개념을 물어봤는데 여러분 잘못 읽으셔서 복합 부동산이라고 착각을 하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뻔히 아는 문제를 놓치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좀 하지 않으시길 바란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보세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개념 제목 나왔죠. 그럼 그 내용이 뭔진 모를지라도 작은 제목들이 어떻게 구성될 거라고 하는 건 예측이 되죠.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요? 법경기. 자, 복합 개념 나오면 어디에 나와도 법경기. 따라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그리고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은 이제 기초 입문이니까 경제와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살펴드리지 않을 거고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이 부동산 개념에서 문제가 나온다, 10문제 나온다면 10문제 중에서 9문제가 법률이에요. 법률적 측면. 나머지 어쩌다가 한 문제 정도가 경제나 기술적 개념 물어보는 거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온다 할지라도 그 단편적인 암기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굳이 수업을 할 이유가 없겠고, 물론 기본 때는 하겠지만 또 여러분들도 평소에 학습을 하실 때 부동산 개념에서는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에 중점을 두시고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요, 또다시 협의, 좁은 의미와 광의, 넓은 의미의 부동산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계곡도 좁은 계곡은 협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은 좁을 협이고 광은 넓을 광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르게 바꾸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말이나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넓은 의미의 부동산으로 구분된다. 이 말은 완벽히 같은 말이 되겠죠. 이럴 때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민법상 부동산이 뭘까요? 민법이란 법률에서 부동산이라고 규정해 놓은 게 뭐냐는 뜻입니다. 근데 민법에서는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땅하고 땅 위에 세워진 정착물은 뭐로 본다고요? 부동산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보실 때 어차피 토지는 땅이니까 땅이 부동산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토지를 물어보진 않아요. 뭐를 물어본다? 정착물에 대해서 그렇게 잘 물어봐요. 자, 그런데 이 정착물도 단어의 의미에서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물이잖아요. 정착 플러스 물이죠. 그럼 물은 무슨 뜻이에요? 물자가 나왔다는 건 물건이다. 자, 물건 됐죠? 그럼 앞에 정착이 포인트가 돼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정착이란 말을 쓸까요? 정착이란 말은 어떤 뜻이다? 자, 그래요. 한 곳에 붙박혀 있다. 뭐 이동하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경우 우리가 정착한다. 이런 말 쓰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쉽게 잡고자 할 때는 정착물이란 한 곳에 붙박혀서 움직이지 않는 물건, 이동하지 않는 물건이야. 요 정도만 이해를 해 놓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 개론의 생명이 뭐냐면 포장입니다. 포장이 뭐냐면 내용은 되게 단순한데 내용은
간단하고 단순한 내용인데 그걸 남들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의 어려운 단어들을 연결해서 이쁜 문장으로 바꾸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워서 틀린 게 아니고 뭔 말을 써놨는지를 몰라 틀려요. 개론이라는 과목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도요. 우린 정착물은 어떻게만 이해하면 된다? 붙박혀서 움직이지 않는 물건. 개념은 그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실제 기출문제 지문에 나왔던 게 크게 두 가지 정도인데요. 그 두 가지를 가볍게 말씀드려 볼 테니까 기출문제 지문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나왔다는 걸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그걸 알아듣고 이해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어떻게 나왔냐면 정착물이란 토지 등에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부동산화한 물건을 의미한다라고 출제가 되거나 또는 정착물이란 토지나 건물 등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사용함이 사회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의미한다라고 출제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기출문제 지문이라고 했죠. 이 지문들이 여러분 입에서 줄줄줄 나와줘야만 공부한 겁니다. 또 그래야만 문제 풉니다. 근데 첫 번째 문장 갖고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토지 등에 항구적으로 부착됨으로써 부동산화한 물건을 지금 정착물이다라고 출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핵심 포인트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자, 토지 등에 붙어 있어야 비로소 뭐라고 한다? 정착물이라고 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부착이 돼야 돼요? 항구적. 항구적이란 말은 무슨 뜻이죠? 계속적이다. 계속해서 붙어 있을 때 항구적이다, 지속적이다, 계속적이다 이런 말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항구적이란 말은 지속적으로 또는 계속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단순히 땅에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정착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땅에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정착물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붙어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붙어 있어야만 정착물인 것이죠. 잠깐 붙어 있다가 떼어진다면 이건 정착물로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예요. 그럼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면 그 물건은 부동산이다, 아니다? 아니다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볼까요? 지속적, 계속적의 반대말이 뭘까요? 자, 일시적이다. 또 임시적이다. 또 뭐 한시적이다. 그러면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임시적이거나 일시적인 부착물은 부동산으로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왔던 표현이 뭐냐면 가식 중에 수목, 이것은 정착물이 아니다. 보통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차피 수목이란 말은 의미가 없어요. 수목은 나무나 풀이에요. 그냥 나무 풀, 이게 수목이에요. 식이라고 하는 건 심는다의 뜻이에요. 식목이라 할 때 식이거든요. 그게 심을 식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포인트가 있어요. 가가 포인트입니다. 가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묘를 쓸 때도 임시로 쓰는 묘를 가묘를 쓴다 그러죠. 또 임시로 매장하는 경우를 가매장한다 이럽니다. 따라서 가라는 단어는 한자로 임시로의 뜻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나무나 풀의 뿌리가 토지에 부착이 되었다 할지라도 임시적으로 부착이 된 상태니까 얘는 정착물로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 몰라요? 한자 안 배웠어요, 학교에서?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법률 용어도 그렇고 개론에 나오는 모든 용어는 전부 한자예요. 그래서 한자의 뜻을 모르면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한자를 전부 다 해야 돼요. 자, 이게 가가 뭐다? 임시로의 뜻이 임시로. 가묘, 가매장 할 때 가란 말이에요. 오케이? 따라서 가식 중에 수목이란 말은 임시로 옮겨 심는 과정 중에 있는 나무나 풀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근데 다른 게 포인트가 아니고 가가 포인트다. 임시로의 뜻이다. 그럼 임시적, 일시적인 부착물이니까 정착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랬더니 출제자가 문장을 어떻게 바꿨냐 봤더니 이렇게 말을 바꿔놨어요. 가식 중의 수목은 이제 외웠어요. 정착물이 아니야. 외웠다고. 그 허점을 노려서 출제하시는 분이 가식된 수목은 정착물이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바꿨습니다. 그럼 얘는 정착물일까요? 아닐까요? 가식된 수목은. 틀려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알면 여기 왜 우셔요? 모르니까 우셨잖아요. 그렇죠?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왜냐? 중이든 되니든이 포인트가 아니라 가가 포인트라고 했죠. 가라는 말 자체가 임시로의 뜻이라고요. 따라서 근데 이때 이 말이 나왔을 때 많은 수험생들이 헷갈려가지고 틀렸는데요. 이분들은 어떤 생각한 거냐면 그래 옮겨 심는 중에 있는 건 정착물이 아니라면 옮겨 심어 놓은 건 정착물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틀렸는데요. 바로 그 점이 암기의 폐해입니다. 왜 저 말이 정착물이 아니라고 표현될까? 이걸 알아듣고 이해를 하고 해석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가식 중의 수목은 정착물이 아니다 라고 외워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해석을 해보면 뭐가 포인트다? 나머지 말은 하나도 필요 없고 어떤 글자? 가가 바로 뭐다? 임시로의 뜻이다. 따라서 가식 중이든 가식이 됐든 가자가 붙는 그 순간 걔는 뭐다? 임시적인 부착물이기 때문에 정착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정착물이 아니라면 부동산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 뒷 내용을 한번 해석해 볼까요? 부동산화한 물건이죠. 화자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어떤 물건이 처음부터 부동산이라면 그냥 부동산입니다 하면 될 것을 굳이 부동산화라는 말을 쓸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처음부터 부동산이었다면 그냥 부동산이 된 물건을 하면 되지 부동산화 이런 말을 쓸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화자가 붙었다는 건 우리 단적인 예로 액체가 아닌 게 액체로 바뀌는 경우를 액화라는 말을 쓰죠. 기체가 아니었던 게 기체로 바뀔 때 기화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럼 화라는 말은 어떤 뜻이다? 원래 성격이 그게 아닌데 그 성격으로 그 성격이 바뀌었다. 그걸로 성격이 바뀐 경우를 어떤 말을 쓴다? 화됐다. 그럼 부동산화 이 말은 이 물건이 처음부터 부동산이었다 아니었다? 부동산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부동산이 아니었던 게 부동산이 됐으니까 부동산화라는 말을 쓰는 것이지 처음부터 부동산이었다면 그냥 부동산이라고 하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수업을 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말뜻부터 파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말뜻은 그냥 대충 읽어보시고 이론적인 내용을 암기하려고 막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것은요 주춧돌 세우기 전에 지붕부터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노력의 결과 안 나옵니다. 자 보세요. 그럼 부동산화라는 화자가 들어갔으니 얘는 원래는 부동산이 아니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부동산으로 성격이 바뀐 거구나. 이런 해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 아니었다는 말은 동산이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재산은 부동산과 동산 나누죠? 그럼 구분 기준이 뭐예요? 부동산과 동산의 구분 기준은? 그래요. 움직일 동이니까 움직일 수 있다. 이동이 가능한 물건은 동산이고 이동할 수 없는 물건은 부동산이 된 거죠. 그런데 원래는 이 정착물은 부동산이 아니었는데 토지 등에 계속해서 붙어 있게 됨으로써 부동산으로 성격이 바뀌었다는 의미가 돼요. 단적인 예가 뭐냐면 여러분 벽돌 한 장 한 장은 이동이 가능한 동산 맞지요. 근데 그 벽돌이 모여가지고 토지에 부착되어 벽돌 담장이 된다면 그 담장을 부동산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어때요? 벽돌 한 장 한 장은 이동이 가능한 동산이었으나 즉 부동산이 아니었으나 이게 토지 등에 계속해서 붙어 있게 됨으로써 부동산으로 성격이 바뀌어진 물건 아니냐라고
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와장 한 장 한 장은 이동이 가능한 동산 맞지요. 근데 그 기와장을 모아서 기와 지붕이 된다면 그 기와 지붕을 부동산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 말이죠. 오케이? 이처럼 정착물은 처음에는 부동산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땅이나 건물 등에 계속해서 붙어 있게 됨으로써 비로소 무엇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부동산으로 성격이 바뀐 물건을 뭐라 그래요? 정착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그 문장 속에 정착물자가 나왔는데 원래부터 또는 본질적으로 부동산이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가 있다면 그 문장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대부분 다른 곳에서 수업을 받으시면 이렇게 말뜻 구분 안 하고 이겁니다 얘기해 주면서 넘어가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깔끔해 보이고 또 속도가 빨라 보이지만 나중 가서 엄청나게 후회할 내용입니다. 왜? 말뜻을 처음에 다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뚝뚝뚝 넘어가기 때문에 시원시원하게 보일 수는 있어도 여러분의 학습 능력을 배양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힘들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할지라도 이게 여러분의 어떤 바탕이 되는 지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안 드렸구나. 우리 개론은요. 난이도가 높든 낮든 말뜻만 정확히 알아도 50이 나와요. 오케이? 근데 그 말을 뒤집어 말하면 50이 나오지 않았다는 건 말뜻조차 공부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뜻이 워낙 많거든요. 왜냐하면 총론부터 마지막 간평까지 거의 뭐 작아봐야 얇아봐야 700페이지고 그 어떤 출판 교재는 1000페이지가 넘는 그런 교재도 있어요. 근데 각 페이지마다 새로운 단어들이 다 있으니까 그럼 그 말뜻이 얼마나 용어가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힘은 좀 들더라도 그 말뜻만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알고 있다면 다른 내용을 모르더라도 절반의 점수 나온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다른 학원 가서 수업을 했는데 그 이제 작년에 들었던 분이 이제 금년에 좀 안 좋은 결과가 있어서 다시 듣는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3월 달에 와가지고 수업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도 이게 왜 이럴까를 전혀 모르고 시험을 보셨대요. 그래서 참 개론이라는 과목이 어려운 과목이구나 이러셨답니다. 근데 어제 이제 다른 학원도 기초 강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초 강의 들으시면서 제가 말뜻을 하나하나 풀어드리니까 아니 개론이 이렇게 쉬웠던 겁니까? 말뜻이 이런 거였군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근데 이 말이 우리에게 뭐 어떤 교훈을 주냐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뭐 수업을 열심히 듣는 분들조차도 3월 달에 와서 그 기초 강의를 놓친다면 즉 그 말뜻을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넘어간다면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 보는 그날까지 맨날 개론은 어려워 힘들어 점수 더럽게 안 나와 이 생각만 하시다가 시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11, 12월 달에 기초 강의는 대단히 중요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요. 아이 뭐 까짓 거 한번 해봤는데 뭐 1월 달에 가지 뭐 아니면 3월 달에 가지 이런 분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 아세요? 공부해보신 분도 3개월 지나죠. 똑같은 백지예요. 그 기억이 계속 남아있으면 어떻게 계속 학원을 오시겠냐는 거죠. 공부 1년 하셨건 2년 하셨건 간에 그분들도 몇 개월만 지나면 백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다 까먹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3월 달에 오시면 원래 3월 달에 오신 분하고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학습의 효과가 크진 않겠죠. 물론 한두 번 들어본 풍월은 있으니까 그땐 그랬지 이런 느낌은 있을 수 있어도 역시 그분들도 제대로 된 학습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달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선택을 잘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정착물이었고 근데 정착물도 원래는 종속 정착물과 독립 정착물 구분이 되고요. 또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설치 주체, 설치 의도 또는 목적, 부착 방법, 물건의 성격, 당사자의 관계 크게 5가지가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은 기본 수업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의가 나오잖아요. 그럼 좁은 의미는 당연히 넓은 의미 속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는 협의, 즉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당연히 포함되고 여기에 준부동산이 결합이 되어짐으로써 광의,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도 포인트가 뭐냐면 준이에요. 준이라는 글자가 포인트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한전을 비롯해서 이 공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을 경우에 따라서 준공무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 있죠. 근데 사실상 그 공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이 공무원은 아니시잖아요.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위나 대우 면에서 공무원의 버금가기 때문에 준자를 써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준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건 원래는 그거이다 아니다. 아니다. 원래는 부동산이 아니다.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부동산인 것처럼 취급해 주는 경우에 우리가 무슨 말을 붙인다? 준. 아시겠죠? 근데 그 어떤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민법을 아직 배우지 않아서 그러신데 민법을 배우다 보면 이제 민법 파트가 민법 총칙, 그다음 물권, 채권, 민사특별법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그럴 때 이 물권이라는 게 있어요. 물권은 이제 법에서 말할 때는 예쁘게 포장하겠지만 우린 법이 아니니까 물권 그러면 해석할 때 물건에 대한 권리. 물건에 대한 권리가 뭐다? 물권이다. 개론 때는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근데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권이라고 볼 때 그 물권 중에서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그러면 이런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A라는 토지가 있어요. 근데 이 토지가요. 원래 웅녀거래예요. 웅녀. 근데 웅녀가 이 토지를 우루사에게 매도했대요. 우루사에게 매도했다. 그럼 이 말을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면 A 땅을 웅녀가 우루사에게 팔아먹었다. 이 말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상식적으로도 이 토지는 이제부터 누구 거예요? 우루사께 된 거죠. 이걸 예쁘게 포장하면 A 토지의 소유권이 웅녀로부터 우루사에게 이전된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 뭘 알고 있냐면 부동산의 경우는요. 뭐 계약금이다, 중도금이다, 잔금이다를 모두 완납했다 할지라도 즉 돈을 다 지불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뭘 해야 인정받죠? 등기. 등기해야 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 다 줘도 등기 안 했다면 법적으로는 보호를 받지 못해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소유권, 제가 지금 소유권 이전된다 그랬죠? 근데 이 소유권이 결국은 물권이다.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그러면 지금 권리 관계가 변동했죠. 이제부터는 웅녀께 아니라 우루사 거다라고 권리 관계 변동했죠. 그러면 그 물권의 변동, 즉 권리 관계의 변동이 있다면 여러 사람들에게 앞으로는 이제부터는 이 땅 우루사 겁니다 라고 알려야 한다는 원칙을 물권 공시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공시한다는 건 널리 알린다.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만약 공시를 안 하잖아요. 등기를 안 해놓잖아요. 어떤 경우 있냐면 웅녀가 이 거래 과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이 땅 내 땅인 거 알지? 내가 원래 5억 받아야 되는데 너한테 내가 특별하게 3억만 받을게. 좋지, 땡큐지. 감사하지 나야. 이러면서 3억을 주고 그 땅을 매입하는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보통 우리가 말할 때는 부동산 사기 사건이다. 뭐 불법 편취다. 이러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사건이 발생할까요?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그 이전된 결과,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알렸다면 이런 결과를 발생시키지는 않을 수 있었겠죠. 근데 알리지 않았다고. 오케이?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이제부터는 이 땅이 우루사 겁니다라고 알려야 한다는 것. 이걸 물권 공시의 원칙 그래요. 오케이? 그런데 동산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권리관계가 바뀌면 널리 알려야 한다는 공시의 원칙은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공시하는 수단, 즉 공시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다? 알리는 수단은 달라요.
동산과 부동산은 공시수단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동산의 경우는요, 인도점유예요. 그게 뭘까요? 인도점유다. 넘겨받으면 동산은 소유권 이전되는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이 홈쇼핑을 보시다가 그 마음에 드는 세탁기가 있어요. 그럼 세탁기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그럼 세탁기 주문했잖아요. 그럼 택배 기사님이 택배 왔어요 하면서 세탁기 배달시키는 사람 열받을 거야 아마. 자, 세탁기를 갖고 와가지고 그 신청하신 분에게 세탁기 드릴게요 넘겨주는 걸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 그 넘겨받는 순간 그 세탁기의 소유권은 세탁기를 신청한, 오케이? 그 사람 걸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사는 어떤 물건을 넘겨주는 그 순간 그 자체가 뭐다? 공시수단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부동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오케이? 따라서 준부동산은 원래는 부동산이 아니지만 공시수단이 부동산과 같거나 비슷함으로, 즉 등기나 등록이라는 공시수단을 갖게 되므로 부동산인 것처럼 취급해 주는 경우를 무슨 부동산이다? 준부동산이다. 이 준부동산의 대표가 뭘까요? 자동차의 자동차. 자동차의 경우는 자동차 인도증 그래요? 자동차 등록증 그래요?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없어요?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자동차 등록증 그러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그 누구도 자동차를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셔요. 분명히 본질은 자동차는 부동산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근데 공시수단이 등록이라는 거예요. 등록이에요. 그럼 등록이라는 공시수단은 부동산과 같거나 비슷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부동산이 아니지만 무엇처럼 부동산인 것처럼 취급해 주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준부동산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준부동산의 종류는요, 단순 암기사항이기 때문에 외우셔야 되는데 그거는 종류는 외워야 돼요. 근데 거기는 어떤 개념은 자동차, 항공기, 선박, 20톤 이상의 건설기계, 광업권, 어업권,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기된 임목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종류는 단순 암기사항이니까 필수적으로 외우셔야 되겠죠. 오케이? 그럼 어때요?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에서 협의와 광의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마친 셈이죠. 그럼 잠깐 쉬었다 이어갑니다.